임미현의 아침 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승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명시했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정권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잇따른 추락사고로 안전성 우려가 커진 보잉사의 737 맥스에 대해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딸에게 급하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그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미세먼지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로 경유차량 감축 방안 논의를 빠뜨려 핵심을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누그러집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승리가 오늘 잇따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첫 소식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연예인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가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처음 소환됩니다. 그제 귀국한 정준영 씨를 부르기에 앞서 경찰은 카톡 대화방에 참여한 연예인 등 여러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어제는 정준영 씨가 과거 휴대전화를 맡겼던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 씨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확보한 카톡 대화와 영상, 진술을 토대로 하나씩 추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입대 예정인 승리도 다시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앞서 자진 출석 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이 입수하기 전이었던 만큼 이번이 사실상 본조사입니다. 피내사자에서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승리 카톡방에 있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같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찰 고위직 유착 의혹도 이들을 상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이번 수사 성패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경찰이 3년 전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업체에 대해서 휴대전화가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희원 기자입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 직원의 통화 내용입니다. 3년 전 정준영 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경찰관은 휴대전화 복구 사설업체 직원에게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준영 씨가 범행을 시인하니까 정준영 씨가 복원을 맡긴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려 한 걸로 보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에는 복구업체 직원이 거절하자 경찰관이 거듭 부탁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6년 2월 성동구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나 사설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미뤘습니다. 경찰은 결국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 씨를 검찰에 넘겼고 정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이 빠지는 등 직접적인 비난 표현들을 자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북한을 70년 이상 김씨 일가가 지배한 권위주의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해,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구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의 정치범 수용소, 자의적 프라이버시 침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낙태, 인신매매, 그리고 해외에서의 강제노동 등도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등장했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또 각 항목별 인권 침해 실태를 나열하면서도 언론 보도나 인권단체 보고서, 탈북민 진술 등을 인용하는 간접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도 개요 설명 정도에 그쳤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아예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보고서 서문에 이번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인권 침해 전력과 관계없이 어떤 정부와도 접촉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밝혀 북한을 비롯한 인권 침해국들과도 국익을 위해서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개월 동안 2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한 미 보잉사의 737 맥스의 운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추락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사고 이후 영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은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이 기종 100여 대를 도입하려던 국내 항공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 국적 항공기 추락 참사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긴급 운항 중지 결정을 내려 탑승객 불안은 잠재웠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입니다. 예약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본인들이 타시는 항공기가 어떠냐, 안전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취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올해부터 도입될 보잉 맥스 기종 항공기 숫자가 무려 114대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항공기보다 연비가 10% 이상 개선돼 보잉사와 계약을 잇따라 맺은 겁니다. 제주항공이 56대로 가장 많고 대한항공 30대, 이스타항공 18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도입될 비행기가 14대나 됩니다. 항공사들은 사고 원인과 기체 결함 여부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입니다. 올해 안에 당장 도입을 해야 되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개선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조사 결과가 일찍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일 기종인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의 경우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적 항공사의 도입 규모만 14조 원대로 섣불리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한 대의 연간 매출액은 대략 300억 원, 사고 조사가 길어질수록 항공사 피해도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최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딸에게 급하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는 지적입니다. 김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84.78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과 임차인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 신분으로 한 달에 160만 원씩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딸에게 증여하기 전까지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 구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공시가격이 7억 7천여만 원으로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4억 7천만 원쯤 됐으니까 매각할 경우 공시가격으로만 3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잠실 소재의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0억 원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딸에게 집을 증여할 계획이었고 증여세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잠실 소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경위에 대해서는 원래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국회가 미세먼지 방지법 8건을 통과시켰지만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 차량 감축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이 핵심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등 미세먼지 방지법 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나 장애인용 등으로 제한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LPG 차량의 수요를 늘린다 해도 수도권의 미세먼지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미세먼지 법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저공해 차량 생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해당 조항은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산업계의 반발과 이해관계를 가진 부처 간의 조율이 남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야 없이 미세먼지 대책법을 통과시킨 이번에도 산업계의 이해에 밀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모습을 반복한 겁니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은 2025년에서 40년까지 경유 차량뿐 아니라 휘발유 차량을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제조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지만 한국의 논의는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상징적으로라도 내연기관 퇴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기후 국장입니다. LPG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디젤차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고요. 여야가 겉핥기식의 미쟁점 법안들 뿐 아니라 진지한 논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동bil입니다. CBS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와 가치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이 남긴 상처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여다봅니다. 정다운 기자입니다. 지방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사건 의뢰가 넘쳐 다른 사무실에 나눠줄 정도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관에게 재판을 청탁하고 실제로 판결이 바뀌는 모습을 본 국민들 사이에서 재판부가 법리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진 겁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국회의원만 6명, 여야를 막론합니다. 증거가 남지는 않았지만 판사들에게 국회를 상대로 로비스트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강요한 사례는 많습니다.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장이 직접 판사들을 소집해 입법부 유력 인사나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주선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무너진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로비 창구가 된 국회 파견 판사 제도를 되돌아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참여연대 김희순 선임간사입니다. 형법 위반과 헌법의 위반은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검찰 기소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가담했거나 거기에 부역했던 많은 판사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농작물 수급 조절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작물을 산지에서 폐기하는데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지 폐기가 계속되는 것은 농민과 농협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 사이의 침묵의 카르텔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광주 CBS 조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산 배추와 양파 등 농작물의 과잉 생산으로 전국적으로 7만 4천여 톤이 산지 폐기됐고 산지 폐기에는 194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농작물 산지 폐기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산지 폐기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농민과 농협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일부 채소 재배 농민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시장 가격이 더 높아지면 농협 등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한 농민의 얘기입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가격은 안 나와요. 항상 상인들하고 계약을 하면은 100평당 보통 60만 원 넘어요. 근데 농협은 그보다 낮잖아요.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계약을 파기당하더라도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농협은 거의 없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표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농협 관계자입니다. 계약을 파기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줘? 조합원인데 내가 조합장 선거 떨어지는데 아무 불이익도 못 줘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농민이나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불보듯 뻔해 반발이 적은 산집회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시영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된 집 한 칸도 없이 떠돌다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는 현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가려진 우리의 어두운 민낯인데요. 유엔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심각한 현안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김명지 기자입니다. 숙박업소를 집으로 삼는 이른바 달빵살이를 하던 45살 유모 씨는 2달 전 한 모텔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 부용구 팀장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한 모텔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달빵이라고 해서 오래 사셨다가 모텔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신 거죠. 유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온 지인은 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유 씨가 숨을 거둔 모텔에서만 5년 가까이 살았고 그전에도 이처럼 여관 등을 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부용구 팀장입니다. 그래서 무연고자의 경우에 집이 아닌 곳에서 사시는 분이 상당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비율이 작년에는 45% 정도까지 있다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 홈리스의 영내 취침 등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한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입니다. 고시원과 여관 연수, 사우나, PC방 이후엔 또 어떤 형태의 대체 주거지가 생길지 몰라요. 기원 같은 경우에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편의점에서 자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데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적정하지 않은 집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명문대학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싱어 씨가 지금까지 모두 761가족의 부정 입학을 도와줬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확보한 싱어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싱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761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연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해간 사건에 대해서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가 미국 CIA의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의 엘 파이스지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괴한 10명 가운데 최소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CIA와 관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지인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한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오후에 캄보디아로 이동해 16일까지 2박 3일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 시간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사안이 사안인지라 오늘 앞에 리포스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버닝썬의 승리, 정준영의 몰카 사건 때문인데요. 네. 그야말로 연예계 핵폭탄이 됐습니다. 어제는 경찰청장이 뒤를 봐줬다라는 내용으로 연예인들 카톡 내용이 이게 포함됐다고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두 사람이 동시에 경찰에 소환이 되는데 TV만 틀면 나오는 사랑받는 연예인들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네. 사실 사건이 이렇게 커질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1월 24일에 경찰이 이제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를 과잉 진압했다라는 주장에서 시작했는데요. 한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가 버닝썬에서 자신이 여성이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직원과 경찰에게 맞았다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게 시작이었죠. 네, 그 뒤로 이제 CCTV가 확인이 되고 경찰과의 유착,
물뽕 등 마약물 복용,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출입 같은 어떤 의혹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겁니다. 2월 24일에 수사가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이게 진행이 됐고요. 승리의 절친이었던 스타들의 은밀한 카톡까지 까발려지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정준영의 그 불법 동영상 촬영 그리고 유포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사건의 줄기를 도대체 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준영의 몰카 사건, 연예인들이 불법 몰카 영상을 촬영하고 돌려봤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지만 강남클럽 VIP룸에서 성행하는 마약과 성매매의 실태, 특히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이 사건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네. 강남클럽과 경찰의 유착은 이제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카톡도 확인이 됐잖아요. 네. 단순히 뭐 단속반 경찰 몇 명이 봐준 정도가 아니라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본류를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네티즌들도 물타기를 우려하면서 이런 본질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경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몰카의 선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경찰이나 고위층과의 유착이나 마약과 성매매의 실태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음성적인 클럽 문화가 정말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 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 소설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메이드 인 강남이란 책인데요. 네. 서울 강남클럽을 주무대로 하고 있는데 작가분이 이게 주원규 작가라는 분인데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요? 네, 가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가 이 클럽 문화를 알게 됐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3년 전에 6개월간 잠입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주류 판매원이나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콜카 기사로 일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다큐로 쓰려다가 거기서 목격하고 들은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소설로 장르를 돌렸다고 해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닝썬은 현실의 일부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작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제 목격한 경우는 경찰의 초동 수사 시기에 눈 감아주기라든지, 그리고 성접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이러한 어떤 검은 유혹에서 클럽의 주주가 된다든지 클럽에 홍보를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이제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게 실제로 좀 있어 왔었고, 오히려 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각색돼서 좀 펼쳐진 건 아닌가. 네, 승리는 뭐 대놓고 클럽을 운영한 거고 다른 아이돌들도 바지 사장을 통해서 클럽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경찰이 뒤를 봐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이제 성매매나 아니면 성폭행이 강요되는 클럽에 하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벌어진다고 해서 약간 그땐 좀 많이 놀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소설 썼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게 현실이었네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사건에서 저는 방송계 도덕 불감증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승리가 클럽을 운영하는 게 나 혼자 산다라는 인기 예능에서 무슨 성공한 사업자 스토리처럼 나왔었고요. 정준영은 이미 3년 전에 여성 몰카 의혹이 불거졌는데 KBS 대표 예능인 1박 2일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당시에 비판이 많았는데도 허물을 덮으면서 출연을 강행한 거죠. 이런 그 예능이 점점 B급 정서를 용인하는 데다 연예인들 몸값이 올려가면서 최소한의 규율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권력형 범죄로 비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지닌 돈과 권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지금 또 한류 열풍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아이돌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런 한류 아이돌들의 인기를 얻고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가지는 권력도 막강합니다. 엔터테인먼트사와 대기업들, 경찰, 검찰들의 유착도 의심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한국이 아이돌 천국이잖아요. 네. 이제 전국에 뭐 아이돌 지망생들도 많은데 이렇게 그 아이돌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어떤 유착관계도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수온주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 대전 영하 2.5도, 철원은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9도, 원주와 동해가 10도, 대전, 청주, 대구 12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막다가 차차 흐려져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오늘 공기질이 나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